고려가요에 해당하는 가시리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읍사를 공부하면서 고려가요의 여음구, 후렴구, 조흥구를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한 내용도 이번 시간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시리는 고전문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한 번은 만나게 되는 작품이에요. 현재 고3인데도 아직도 모른다 하는 경우는 조금은 반성하시고 고전문학 공부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아직 중학생이거나 고1 이 정도라면 이제 열심히 하면 되고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인 2001년 수능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긴 한데요. 문제가 너무 단순해서 굳이 다시 볼만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6월 모의평가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가지고 고려가요 혹은 고려소교라고 하는 갈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가시리를 다 살펴본 뒤에는 2017년 6월 수능 모의평가에 나온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학습지는 제 블로그에 업로드 해둘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나오는 링크, 이걸 눌러서 들어가시면 내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가시리가 속한 갈래인 고려소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 설명은 2017년 모의평가 문제를 통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특정 문학갈래에 대한 설명을 수능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 수능 모의평가 문제에 수록을 해둔 거예요. 자료 제시형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고려소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잘 정리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2017년 모의평가에는 고려소교의 갈래적 특징을 설명하고 고려소교에 해당하는 가시리와 동동을 함께 출제했어요.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우리가 어떤 특정 문학 갈래, 예를 들면 고려소교라든지 향가라든지 이런 갈래의 특징을 달달달 외우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자세히 제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 적용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게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1분 1초가 소중한 수능 시험장에서 어머, 이 정보 진짜 새롭다. 우와, 좋은데? 이해하고 적용해봐야지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비문학 지문이야 완전 생소한 게 나올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갈래 개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수업, 문학 수업에서 여러 번 다루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태여야 이런 정보를 좀 줄글로 자세히 주었을 때 아, 그렇지 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단편적으로 외우듯이 알고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풀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밑줄을 치면서 빠르게 파악하고 혹시나 내가 기계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확인해 주면 좋겠죠? 그러면 내용을 읽어가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소교는 고려시대 궁중에서 형성되어 조선시대까지 궁중 연향에서 전승되어 불린 노래를 가리킨다 라고 이야기하죠. 고려소교는 고려가요라고도 해요. 세속에서 불렸던 노래이기 때문에 가요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어떠한 노래를 가리킨다라고 하면서 지금 고려소교가 무엇인지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고려소교의 나름의 정의를 밝혀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궁중의 연향이라고 하면은 잔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려소교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해 준 부분을 보면서 세속에서 보통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가 고려의 노래가 조선까지 이어졌다고 하네. 그러면 그 이유가 있겠지? 라고 궁금해하면서 읽어주면 좋을 겁니다. 고려소교의 기원과 형성에는 민간의 노래가 관여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번에는 그러면 기원과 형성을 설명해요. 앞부분에서 지금 개념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고려소교를 설명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민간의 노래와 관련이 있다. 즉 세속의 노래죠. 그래서 속요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죠. 민간의 노래가 궁중잔치의 노래로 사용된 연어는
원래는 민간의 노래였지만 백성들의 노래였지만 궁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된 연어는 중국의 오래된 시집인 시경의 풍에서 찾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중국의 풍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풍에는 민간의 노래가 실려 있는데 지금 보면 사랑 노래가 대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성격이 어떤지 소교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주로 담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줘요. 실제 동동이나 가시리 같은 작품들도 모두 사랑 노래에 해당이 됩니다. 이 풍에 실린 노래는 중국은 물론 고려와 조선의 궁중잔치에서도 불렸다는 것. 조선의 궁중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연향 악곡을 선정하였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지금 한 번 더 얘기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고려 궁중에서 형성되어 조선시대까지 쭉 궁중 연향으로 연결이 되면서 불렸다라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조금 더 얘기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이어서 보시면 남녀 간의 사랑 노래를 포함한 민간의 노래가 궁중악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그 까닭을 알려줍니다. 이것도 고려가요 수업을 할 때 많이 설명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나오네요.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구조에서는 왕권을 공고히 하고 풍속, 즉 그 사회의 생활 풍습을 교화, 즉 바르게 가르치는 수단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치는 것, 왕권을 공고히 하는 것, 이게 바로 고려 소교의 목표일 수도 있겠구나. 고려 소교를 궁중으로 받아들인 이유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법이나 음악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하죠. 그럼 민간의 노래가 왕권의 공고함을 유지하고 풍속을 교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노래니까 음악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봐주시면 되죠. 요 정도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꼼꼼히 잘 읽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면요. 이때 그 과정에서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한 노래 가운데 인륜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 인간이 지켜야 되는 어떤 도덕적인 것들이죠. 윤리적인 것들. 이런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은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서 궁중으로 들어온 거래요. 민중 생활에 다루고 있으면서도 인간 사이의 윤리적인 덕목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구나. 그것이 바로 궁중악으로 들어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 노래는 그 화자와 대상이 신하와 임금의 관계로 그 구도로 바꿀 수 있는데 아주 편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남녀 간의 사랑은 조건 없이 상대를 향한 헌신을 하기도 하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말 신하와 임금 구도로 바꿀 수 있었겠죠. 이처럼 민간 가요의 궁중 악곡으로의 전환은 하층에서 상층, 민간에서 궁중 이렇게 편입되고 흡수되는 과정을 통해 상하층이 노래를 함께 향유한 화합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작품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 A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꾹꾹 우는 물소리 한 쌍, 하수에 모래톱에 있도다. 요조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의 시는 풍에 실린 관저편, 첫째 작품으로 하고 이제 쭉 설명을 하죠. 작품의 짜임은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미 짝을 지은 물수리 암수의 모습과 앞으로 짝을 이룰 요조숙녀와 군자의 모습이 상응한다. 물수리 한 쌍 있으니까 사람으로 보자면 남녀 한 쌍이겠죠. 그렇다면 요조숙녀와 군자라고 본다면 이렇게 물수리 한 쌍이 요조숙녀와 군자를 상응하면서 대칭하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움을 노래한 것이구나 라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어떤 배경까지 본다면 문왕과 후비의 덕을 읊은 것, 부부간의 조화로운 즐거움, 화락과 공경, 서로를 존중하는 것, 관계를 읊은 것. 그래서 풍속 교화, 부부간은 이렇게 사이좋게 서로 공경하며 지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들도 살아라 라고 하는 그 교화의 시초, 이런 게 이 노래를 평가하는 말이래요. 이 노래에 대한 평이라고 하죠. 즉 하나의 어떤 민간에서 불렸던 노래들이 결국은 뭔가 교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중국의 풍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서 이 노래는 궁중에서 불렸을 때 국가적 차원의 의미까지 담게 된다. 이거는 중국의 얘기긴 하지만 지금 고려 소교가 궁중으로 들어가면서 가지는 의미를 얘기했으니까 사실 고려 소교 역시 내용적인 측면에서 풍속의 교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겠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고려 소교가 담았을 만한 내용도 여기서 풍속을 교화하고 부부간의 어떤 공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담아냈겠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중국의 풍과 비교를 하거나 했을 때 완벽하게 공통점만 있는 게 아니라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언급해요. 여기 보면 한편 고려 소교와 시경의 풍은 공통점이 있지만 고려 소교는 풍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고 하죠. 고려 소교는 민간의 사랑 노래가 궁중악으로 정제되어 편입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었대요. 그럼 어떤 측면에서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계속 읽어보면요. 즉 작품의 특정 부분에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형식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 요것을 지금 근거로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식적 장치에 대해서 기역, 니은, 디귿으로 설명해요. 이런 건 당연히 출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소개만 해놓고 뒤에 설명이 없죠. 여기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이것을 작품에 가실이라든지 동동에 잘 적용해서 이해할 것을 이 출제자는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함께 볼게요. 앞에서 지금 내용에 대한 걸 물었다면 이번에는 형식적 장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용적인 측면은 지금 풍과 비슷할 수 있지만 형식적 장치 측면은 고려 소교가 궁중으로 유입되면서 들어간 좀 특정 다른 부분, 풍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는 게 좋아요. 고려 소교 중 하나인 청산별곡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형식적 장치를 마련하여 작품을 구성할 때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 여기 있다고 했어요. 근데 보시면요. 청산별곡은 아마 청산별곡이 뭐였지? 라고 생각해도 후렴구만 말씀드리면 기억할 텐데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라는 후렴구가 반복되는 게 청산별곡이라는 고려 소교입니다. 이 후렴구가 바로 형식적 장치에 해당이 돼요. 후렴구 덕분에 여러 절로 나뉜 고려 소교 같은 경우에는 1절, 2절, 3절 또는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연이 나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절이 나뉠 때 다 여러 길로 절로 막 길게 이어지는 고려 소교가 그래도 하나의 작품 같은 느낌, 통일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바로 후렴구예요. 모든 절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후렴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궁중 연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한 부분이 덧붙여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예컨대 전체적으로는 애틋한 그리움의 정서나 사랑의 마음에 보이는 작품에 송축의 내용이 담긴다는 거죠. 송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앞날이라든지 임금에게 어떤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담는 게 송축이에요. 내용적 차원에서는 사실 전체적 정서와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하다가 갑자기 임금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궁중에서 공연된다는 측면에서는 형식을 잘 갖춘 거라고 볼 수 있죠. 또는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시여 이런 게 붙기도 한대요. 즉 송축까지는 아니지만 여음구처럼 아으 다롱들이 아으 동동다리 이런 것처럼 악기의 소리를 흉내낸 부분이 붙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동동과 가시리를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을 잘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게 이번 수능 모의평가 2017년 문제였던 겁니다. 고려 소교에 대한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 한 다음에요. 두 작품에서 찾고 확인해서 이해하는 걸 잘하는지 묻는데요. 일단
요 내용까지는 봤고 이걸 고려소교 특징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주면서 정리를 일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나중에 가실이 다 살펴본 다음에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앞쪽으로 넘어올게요. 아까 고려소교라고 하는 것은 고려가요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가요라는 건 우리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부르는 우리의 사랑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힙합 정신 보여주면서 사회를 약간 뭐 꼬집거나 하는 것들 이런 거 다 우리가 평소에 이제 부르는 노래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소교도 세속의 노래, 보통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를 얘기하는 거니까 고려소교나 고려가요나 같은 걸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 내용들로 보자면요. 고려 사람들의 노래가 궁중에 들어갔다가 조선시대 궁중음악으로 연향되는 흐름을 거친다고 하죠.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려 사람들의 노래, 이것이 조선시대 궁중음악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죠. 고려 사람들의 노래에는요. 민중의 생활상이 잘 담겨져 있어요. 세속의 감정들, 뭐 사랑이라든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민중의 생활상,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진솔한 생활 감정들이 잘 녹아있다라고 평가해요. 진실되고 솔직한 감정이죠. 막 속이지 않고 내가 진짜 막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다 뭐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민중의 평범한 생활 모습이나 감정, 뭐 그런 감정 속에는 자연스럽게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그들이 살아가는 공간인 자연에 대해서 예찬을 한다든지 또는 사랑을 하면 뭐 자연스럽게 이별도 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별의 아픔을 드러낸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요. 보편적 공감을 얻는 거다 보니까 널리 불려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하면서 불리다가 왕과 신하, 부모와 자식 등 인륜을 드러내는 내용으로도 확장이 가능하구나 라는 그 측면에서 궁중으로 들어가 연향되게 되죠. 음악으로 연주되고 불리는 가운데 생겨난 특징으로는 형식적인 면이 많이 언급되었었죠. 후렴구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준다든지 그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 후렴구가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음구나 조흥구 같은 것들이 있죠. 여음구나 조음구처럼 내용과는 좀 동떨어졌지만 실제적인 내용하고는 좀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뭔가 음악적인 차원에서 흥을 돋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덧붙게 됩니다. 모의평가 지문에서 다뤄지진 않았지만요. 또 고려소교의 특징으로 언급되는 걸 조금 더 추가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우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노래들처럼 1절, 2절, 3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절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분절체라고 해요. 절이 나뉘었다 라고 해서 분절체라고도 하고요. 시의 개념으로 보자면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연으로 나뉘었다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분연체라고도 해요. 그냥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주로 삼음보의 율격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삼음보, 율격을 사용한다는 점. 삼음보의 율격은요, 보통 민요적 율격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민요로는 아리랑 정도가 있을 텐데요. 잘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하고 3음 보고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또 3음 보죠. 제가 좀 의도적으로 중간에 한음보 끊어서 이제 끊고 갔죠. 그러니까 3개의 덩어리씩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민요적 율격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고려소교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시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으로 들어가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죠? 그러면 작품을 이제 진짜 공부해 볼 건데요. 제가 본격적으로 작품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이미 지금 고려소교를 배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가실이라는 작품에 담겨있는 고려소교의 특징을 스스로 최대한 많이 찾아보세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고려소교가 주로 담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 그리고 궁중으로 들어가면서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붙은 특별한 부분은 어디 있는지, 내용과 관련 없는 게 덧붙은 건지, 삼음보 율격이 확인이 되고 있는지, 절이 나뉘어져 있는지 등등이요. 이미 제가 말하는 걸 들으면서 바로바로 확인이 된 게 있으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영상을 멈추시고요. 스스로 작품을 읽으며 지금 말씀드린 걸 찾아본 뒤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상을 멈추세요. 네, 정말 영상 멈추고 잘 생각해 본 뒤 재생 버튼 누른 거 맞죠?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과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눈으로 바로바로 확인되는 특성부터 확인해 볼까요?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붙은 형식적 장치에 해당하는 후렴구, 무엇을 찾으셨나요? 바로 이 부분들, 위증질과 대평성대라고 하는 부분. 지금 보시면 모든 절마다 마지막 부분에 반복되고 있죠. 그런 것으로 보아 이것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바로 후렴구라고 볼 수 있죠. 후렴구. 현대시에서도요. 이렇게 계속 연마다 반복되면요. 이 후렴구 덕분에 형태적 안정감이나 통일성 이런 게 부여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후렴구에 해당하는 위증질과 대평성대 이건 무슨 의미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요거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그냥 감탄사예요. 특정한 의미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와! 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증질가 이거는 악기의 소리를 글자로 표현한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기들을 보면요. 뭐 지가지가 징지징지징징징 막 이렇게 경쾌한 소리들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떤 악기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최대한 악기 소리 가깝게 써놓은 것이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흥겨움 이런 게 느껴지는 효과가 좀 있죠.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대평성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궁중에서 연향되었기 때문에 임금 앞에서 이렇게 임금 덕분에 나라가 태평하고 좋다. 앞으로 임금과 신하가 함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를 축복한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부분 이게 들어간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평성대라고 하는 부분은요. 가시리가 진짜 궁중음악으로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평성대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 왜냐? 이게 왜 들어갔냐? 한다면 궁중음악으로 쓰였기 때문 이렇게 정리를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임금에게 자기가 이제 축복하는 의도라든지 임금 덕분에 잘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나라의 복을 막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아까 그 2017년 제시문 쪽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으로 송축의 의미가 있는 말이 들어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송축을 위해서 대평성대라는 말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가시리 전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가시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해보고 한번 체크해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읽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나는 어떻게 살라고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하는 막 이별 노래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지가지가 징징 대평성대 막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후렴구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인 맥락, 내용과는 의미상 아무 관련이 없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후렴구의 경우는 시의 내용과 의미상 관련이 없다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의 내용과 의미상 관련이 없는 거죠. 즉 후렴구를 반복하긴 했는데 후렴구의 반복 때문에 시의 주된 정서가 강조된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일까요? 아니겠죠. 후렴구 자체는 전체적인 시의 주제의식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후렴구의 반복으로 주제의식이 강조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음악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별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후렴구이기도 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에 크게 기여하지 않고 의미가 없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라서 여음구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음악적인 요소 때문에 흥을 돋워주는 부분이니까 조흥구, 흥을 돋워준다. 조흥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 소교의 특징이 잘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요. 가시리를 학교에서 출제하게 되면 또는 수능에서든 꼭 물어볼 부분이 바로 이 후렴구 부분이에요. 후렴구 부분은 이번에 2017년 모의평가에서도 물어봤고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험 보게 되면 묻지 않을 리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문제로 그렇게 막 가시리에서 낼 게 많지 않거든요. 주제의식 말고는. 그래서 요거는 하나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렴구의 기능, 후렴구의 요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후렴구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냐면 2번 이상은 반복이 돼요. 근데 반복이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음악성이 생깁니다. 우리 음악도 어떤 노래를 부를 때 후크송이라고 해서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떤 음악에 빠져드는 매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악성 또는 시에서는 운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시가 노래의 성격을 지니게 되면서 흥겨움을 줘요. 이런 걸 시적인 흥겨움 또는 시에서 시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흥을 고취시킨다. 높이 불러일으켜 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반복적인 형태잖아요.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요.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좀 안정감을 줘요. 계속 변화무쌍하면 예측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연이 마무리될 때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차원에서 또는 형태적 차원에서의 딱 눈으로 봤을 때 하나의 덩어리로 완결이 된 것 같은 좀 안정감 또는 이거 전체가 진짜 하나의 작품인 것 같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눈으로 언뜻 보기만 해도 후렴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눈에 한 번에 안 들어올 수는 있잖아요. 근데 후렴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전체가 좀 안정된 구조를 취하고 하나의 단일된 작품으로서 느껴지는 통일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후렴구가 하는 기능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일단 후렴구 같은 경우에는 매연의 끝에 반복이 되잖아요. 매연의 노래로 보자면 절이겠지만 매연의 끝에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렴구가 나오면 하나의 연이 끝이 났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즉 연을 나누어주는 기능, 분연의 기능을 합니다. 노래로 보자면 절을 나눠주니까 분절의 기능. 요걸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렴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후렴구 말고도 발견한 고려 소교로서의 형식적 특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후렴구와 관련된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거.
요거하고 관련된 거죠. 여러분이 딱 눈으로 봤을 때 후렴구를 경계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아 진짜 절을 나누고 있군. 분절되어 있군.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4개의 연, 4개의 절로 돼 있군. 이라고 확인했죠. 그러면 이 분연체, 분절체라고 한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 하나는요. 나난이라고 하는 여음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계속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난이라고 하는 여음구가 등장하죠. 이 역시 특별한 의미는 없이 덧붙은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확대를 해서 얘네를 여음구라고 하는데요. 어떤 특정한 의미 없이 그냥 음악으로 보자면요. 가시리 있고 나난 이렇게 할 때 이게 어떤 이렇게 나는 이런 식의 말이 아니라 이게 노래도 있는데요. 뭐 가시리 있고 나난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이렇게 어떤 그냥 음악적인 가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음악 소리가 들어갔던 자리든 아니면 음률을 맞추는 그런 의미 없는 가사가 덧붙은 그런 자리라고 보는 거죠. 네, 나난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음악적인 흥겨움을 유발하니까 이 부분은 여음구이자 조흥구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요. 수업을 하다 보면요. 이거를 친구들이 뭐 가시리 있고 나는 이라고 하면서 여기를 나는이라고 읽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는이라는 의미 아닐까요? 그래서 나는이 주어고요. 이게 도치가 돼서 원래는 여기 써야 되지만 나는 가시리 있고 막 이건데 뒤로 가 있고 막 도치된 거 아니에요? 하고 그런 묻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거의 이견이 없이 그냥 특정한 의미 없는 여음구, 조음구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 해석에서는 이 부분이나 뭐 후렴구 이런 건 제외하고 여기 지금 핑크로 표시해 놓은 부분을 다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려 소교의 형식적 특징을 거의 다 살펴봤고요. 하나 남았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삼음보 율격을 지닌다는 점이거든요. 아까 삼음보의 민요적 율격이라고 했잖아요. 아마 가시리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찾으면 거의 다 예외 없이 삼음보 율격이라고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려 소교는 고려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불렀거든요. 어떤 장르에 대한 인식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요. 그냥 입에서 전해진 노래들을 다 그냥 뭉뚱그려서 막 불렀던 막 그런 것들을 다 그냥 한꺼번에 퉁쳐서 고려 소교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완벽하게 하나의 공통된 속성을 좀 규정짓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좀 이견이 많고 완전히 공통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삼음보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읽고 여러분들이 이제 삼음보로 나눠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눴어요? 보통 민요조는 삼음보라고 하고 시조의 경우는 사음보의 정형적인 음보를 지킨다 하는데요. 사실 음보라는 건 애매한 게 눈으로 봐도 딱 구별되는 띄어쓰기 기준으로 딱딱딱딱 나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음보를 설명할 때는 음악의 악보를 그리고 설명해 주는 편이에요. 보통 이제 호흡의 단위가 음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악보에서 하나의 마디를 하나의 음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음악에서 하나의 마디는 같은 길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보를 보시면요. 삼음보라고 했으니까 한 행에 3개의 마디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좀 쉬우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어떻게 나눴을까라고 이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렇게 나누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가시리 있고 나는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날러는 어띠살라하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띄어쓰기를 보니까 딱 여기서 나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나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그냥 3박자라면 가시리 여기서는 뭐 가시리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난. 여기서 이렇게 좀 길어지겠죠. 여기서는 두 박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럼 길이로는 뭐 하나당 여기 한 마디당 뭐 똑같이 세 박으로 이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는 식으로 자꾸 말하니까 찝찝하시죠. 이게 아닌 거야? 이렇게 뭐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가시리를 3음보로 나눌 때는요. 보통 교과서에서 또는 참고서에서는 이렇게 나눠요. 아까 우리가 음보를 나눌 때 일단 뭐 위, 증질가, 대평성대 이거를 위, 증질가, 대평성대 이렇게 3음보로도 사실 잘 나누지 않고 후렴구는 음보를 나눌 때 아예 제외시키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나난과 같은 여음구, 조음구는 제외를 시키고 보자 라고 하는 게 보통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시리 있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음보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땐 오잉 가시리 있고 이게 지금 붙어 있으니까 한 덩어리 같은데 왜 가시리 있고 하고 쪼개놨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억지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가시리 음보에 대한 견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집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대로 3음보, 고려소교는 3음보래. 그러니까 3음보라는 율격에 맞춰서 짝짝짝 쪼개놓자 라고 하는 식의 이제 개념이었다면요. 어떤 이들은 난 이걸 제외하고 의미상으로 보자면 이음보다 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하나 찾아봤었는데 거기 보면 가시리의 음보를 구분할 때 나난을 집어넣어서 나난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이 했을 것으로 예측되는 3음보로 계산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요. 아예 나난을 빼버리고 이렇게 덩어리해서 이건 이음보다 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요. 지금 교과서에서 또는 문제집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관점이 요건데 가시리 있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날러는 어띠 살라하고 이런 것처럼 후렴구, 여음구, 조음구 다 빼고 남은 부분을 다 3음보에 짜맞추자라고 하는 관점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일 많이 보는 관점은 요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 여러분이 봤을 땐 여러분도 견해가 다양하고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다양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선생님들이 대부분 학교에서는 요걸로 설명해 주지 않으실까. 하지만 이렇게 입장이 분분하기 때문에 수능 모의평가에선 아예 음보 얘기 안 하고 있죠. 보통 고려소교 3음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의평가에서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음보에 대해서는 3음보가 딱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왜 자꾸 3음보라고 하는 거야 하고 막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학교 내신 준비할 때는 그냥 국어 선생님께서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께서 3음보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나뉜다 라고 하셨다면 그렇게 이해하고 답을 하는 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의미를 고려해서 음보를 생각해 보자면요. 3음보가 억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냥 눈으로만 봤을 때는 가시리랑 이꼬를 왜 잘랐어?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두어리만한 한 하나로 연결돼야 될 것 같은데 보내함 눈이 이것도 왜 잘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걸 노래로 불렸다고 감안하면 3음보가 아주 억지스럽진 않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요. 가시리 있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날로는 어디 살라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노래로 할 때는 조금씩 잘라져도 너무 억지스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까지 음보와 관련된 거 지금 다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음보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리고 3음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일단은 기억하자 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만약에 수능 같은 데서 음보를 출제하려면 다양한 견해를 조금 소개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골치 아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시리가 고려소교로서 지니는 형식적 요소는 지금 모두 살펴본 거고요. 그러면 진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너무 긴 길을 걸어온 것 같은데 후렴구, 여흥구, 조흥구에 해당하는 부분은 싹 빼버리고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작품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만 물어보기엔 문제를 출제할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려소교와 관련된 것도 함께 출제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을 조금 길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연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이 있고 발이고 가실이 있고, 여기에 지금 언뜻 눈으로만 보더라도 같은 말이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가실이고 여기는 가실이 있고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은 이 앞에 있는 가실이도 가실이 있고라고 해서 있고라는 말이 붙은 걸 생략했다 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가실이 있고라는 것의 뜻 자체가 가시렵니까? 또는 가시겠습니까? 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기 때문에 율격적 차원에서는 앞에 있는 있고를 생략한 것 뿐이지 의미상으로는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라는 말이 반복하는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뭐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잖아요. 이런 거 의문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 의문문을 반복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의문문을 반복하죠. 그 다음 행에서도 지금 발이고 가실이 있고 라고 하면서 지금 뭐 버리고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 더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가는 게 어디로 가는 거냐면 뭐 학교 가거나 밥 먹으러 가거나 출근하러 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가는 거야? 가는 거야? 버리고 가는 거야? 라고 묻는데 우리 이미 내용 다 봤으니까 이 연을 보면 나한텐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버리고 가는 거야? 하고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대방이 버리는 대상은 조금 맴짓이기는 하지만 화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여기서 발이고의 앞에 생략된 건 나를 이라는 말이겠죠. 나를 버리고 가는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나를 버리고 가는지 아닌 건지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몰라서 묻는 상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하고 3번이나 반복해서 묻는 이유가 뭐겠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이별의 상황, 이 일을 믿을 수 없어서겠죠. 혹은 받아들이기 힘든 거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반복해서 묻는 모습을 통해 이미 나를 떠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거듭해서 확인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안타깝죠. 진짜 가는 건가? 하고 막 지금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내면에는 그럼 당연히 안 가는 거였으면 하는 막 그런 생각. 나는 이별을 원치 않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을 거고요. 이별을 원치 않는 마음, 요게 담겨져 있겠다 보는 거죠. 가는 거야? 정말 가는 거야? 아싸! 막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연에 드러난 화자의 주된 정서는 여기서는 애절함, 안타까움 이런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애절, 안타까움 이런 정서를 느끼고 있겠구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런 정서가 느껴진 이유는 지금 이별의 상황에 놓이면서 정말 임과 헤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이별의 상황을 확인한 것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연으로 넘어갈게요. 2연 날러는 어디 살라하고 발이고 가실이 있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라고 버리고 가는 거야? 하고 묻는 부분이에요. 연인 중에 한 명이 이별 선언을 했을 때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정말 날 버리고 가는 거야? 하고 애절하게 물어봤더니 정말이래요. 그러면 그 다음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 네가 없으면 난 어떻게 살라고 날 버리고 가는 거야? 하는 마음이 들겠죠. 사랑할 땐 언제고 무책임하게 날 버리고 가는 그 모습.
그런 마음을 1년에서 보여준 표현을 좀 반복해요. 버리고 가는 겁니까? 하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라는 말이 여기 지금 또 반복이 됐잖아요. 즉 이 말을 또 반복하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어떻게 살라고 버리고 가는 거야? 하니까 원망이나 안타까움의 정서도 좀 추가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 앞서 1년에 나왔던 걸 반복하면서 지금 이 앞에 날로는 어디 살라 하고 이런 부분을 또 참고했을 때 원망의 정서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드러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가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해 라고 말하는 그 맥락에서 지금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연의 주된 정서가 뭘까 라고 본다면 원망, 안타까움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원망, 안타까움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이미 이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에 대한 원망의 감정까지 생겨나면서 어떤 이별의 뭐 슬픔이라든지 안타까움이라든지 이런 감정이 좀 더 고조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별의 감정이 고조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3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잡사와 두어리 만한한 선하면 아니올시에라 라고 하죠. 잡사와, 그러니까 붙잡아 두고 싶어요.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은 한가득하지만 혹시나 내가 너무 매달려서 상대를 질리게 하면 아예 안 오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되죠. 선하면 아니올시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올시에라 하는 이 리을시에라 라고 하는 부분, 만약에 이제 저번에 정읍사 설명해드렸던 걸 봤다면 좀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행상 나간 남편이 위험에 빠질 것을 경계하면서 어기야 진대를 드대올시에라 라고 말하면서 뭐뭐할시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을시에라 라고 이야기하면 뭐뭐 할까봐 두렵다, 걱정된다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나오는 걸 보면 정말 기억해야겠죠. 정말 나의 마음은 임과 함께 있는 것이지만, 임과 함께 있고 싶지만 내가 너무 매달렸다가 정말 나에게 질려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두렵네 라고 하는 걸 보면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보내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죠. 이 안에는 이렇게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서러움의 감정, 또는 이미 다시는 오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마음들이 다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올시에라 라고 했을 때 화자는 지금 뭔가 서러움의 감정도 느낄 수 있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구나, 염려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을 보내주는 것은 정말 혹시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미 다시 내게 돌아올지도 모를 언젠가를 기약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은 보내주고 싶지는 않은데 내가 계속 여기서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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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면 질린다 하고선 가서 아예 안 올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있을 일말의 가능성, 내게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그냥 코털만큼 작은 희망, 이런 거라도 나는 기약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니 올까 봐 두려우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내준다는 거죠. 임을 보내주겠다. 왜냐하면 뭐 하기 위해서? 훗날을 기약하기 위해서. 혹시 돌아올지도 모르잖아. 내가 너무 질리지 않게 하면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뭐 사실 마음이 떠나서 이별을 하는 걸 텐데 내가 지금 뭐 쿨렌하게 보내준다고 해서 다시 오겠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임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자 하는 순종의 자세, 원망의 감정을 더 표현하면서 막 이 나쁜 놈아 하고 해도 될 텐데 그런 감정을 다 절제하면서 마음에 좀 한 수 접고 마는 그런 체념적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하지 않는 이런 모습에서 화자의 소극적 태도를 잘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화자의 태도, 이런 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임에 대해서 좀 순종적인 태도, 그리고 내 감정을 좀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절제, 그리고 내가 지금 막 여기서 어떻게 막 진상처럼 막 하면은 싫어하겠지 이러면서 한 수 좀 접고 마는 체념적 태도. 이런 게 드러나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임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받아들여야지요 하는 그런 자세로 이별의 상황에서도 받아들이고만 있는 이런 모습, 이런 걸 전통적 여성상이라고 해요. 전통적 여인상. 사실 이 작품에서는 화자를 여성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 근거가 나와 있진 않아요. 이별을 선언하고 가는 대상에게 그냥 이렇게 곱고도 부드럽게 말하는 어조를 봤을 땐 과거의 전통사회 내에서는 보통은 이제 남성은 좀 강인한 어조라든지 말투를 쓰고 여성은 부드럽고 좀 순종적인 말이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좀 여성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사실 뭐 현대에서는 여성적, 남성적과 같은 표현은 좀 조심스럽긴 하죠. 여성도 적극적일 수 있고 남성도 소극적일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좀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 노을이라고 4인조 남성 그룹이 있었어요. 2002년에 나온 노래라서 여러분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지만 저는 고등학생 때였고 인기를 좀 많이 얻었던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가 이제 가시리 수업 준비하고 이 부분을 보는데 딱 떠오르더라고요. 내용이 엄청 비슷하거든요. 귀 막고 싶겠지만 그냥 잠깐 들어주시면 가사가 이래요. 붙잡고도 싶었지만 나도 결국엔 안 될 걸 알기에 잡고 있던 손이 놓아주고 말았어. 이젠 보낼게 My love goodbye. 가사 지금 잘 기억나나요? 붙잡고 싶었지만 안 될 걸 알아. 그래서 잡고 있던 손을 놓아줘. 그냥 보내줘. 이게 4인조 남성 그룹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뭐 남성성, 여성성 생각할 거 없이 내용적인 측면에선 보편적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가 약자가 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떠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조금이라도 밉보이면 그냥 가버리면 어쩌지? 라는 걱정되는 마음에 그냥 보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대의 남성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반대로 과거의 여성 중에 이별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별을 거부했던 그런 목소리를 낸 화자도 있었어요. 가실이랑 아주 자주 비교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요. 바로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의 화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고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화자라서 이렇게 표시했고요. 서경별곡 화자. 이 화자의 경우는요. 적극적으로 이별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화자예요. 만약에 아직 서경별곡이 어떤 작품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영상 상단에 링크를 클릭해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경별곡에서의 화자는요. 난 임과 헤어지느니 내가 짜던 질산부회를 버리고 따라가겠다 라고 얘기해요. 질산부회는 여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거든요. 나 회사 때려치고 따라갈 거야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순종적이고 체념하는 여인의 태도라고 보기엔 어려운 여성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3년에서 화자는 이별의 상황에서 원망의 감정이나 슬픔, 안타까움 이런 것들도 느꼈을 텐데요. 그 감정을 다 표출하지 않고 좀 절제해요. 어느 정도는 체념하면서 이별을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걸 이별의 체념적 수용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연장선에서 여기 지금 쭉 태도를 좀 정리해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애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별의 상황을 확인했고, 그래서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막 표현을 하면서 이별의 감정을 약간 고조시켰다면, 이 부분에서는 고조된 감정을 터뜨리기보다는 조금 절제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돌아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일단은 보내줘야지 하면서 지금 이별의 상황을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체념이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이별의 체념적 수용,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셔론님 보내옴나니, 셔론님 보내암노니 가시난다 도셔오쇼셔 라고 얘기하죠. 셔론님 하면은 서러운 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러운 님을 보내드리니 가시는 것처럼 다시 돌아서서 오세요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셜온, 즉 서러움이죠. 서러움의 감정인데 이 서러움의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누구냐? 라는 거에 따라서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이 셔론이라는 감정 누가 느끼는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 거죠. 주체를 두 가지로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전체적인 시를 우리가 계속 살펴봤었으니까 서러움의 감정을 느낄 것은 화자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화자가 주체다. 이렇게 본다면 우선 이 관점에서 보면 화자가 서러움을 느끼는 이유는 뭐겠어요? 임을 보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화자가 서러움이라는 감정의 주인, 주체라고 본다면 셔론님은 보내기 서러운 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임을 보내기에는 서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그러면 보내기에 서러운 임을 보내드리니 가시는 듯 도셔오셔셔.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시는 것처럼 다시 와야 해요 하는 당부의 의미. 그런데 주체가 지금 화자가 아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화자가 아니면 당연히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요. 불가능한 해석은 아닐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보통은 불가능한 해석이 아니라면 해석의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어요. 서러움을 임도 느끼는 거라면요. 임은 지금 이별을 선언하고 떠나가긴 하지만 거기에서 지금 그동안의 사랑을 다 종료해야 한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이별을 선언한다고 해서 너무나 홀가분하기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셔론님 같은 경우에는 이별을 좀 서러워하는, 이별하는 순간에 좀 마음 아파하는 그런 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 여기 이제 셔론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나한테 미안해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는 그런 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임을 보내드리니까 가시는 듯 다시 돌아오세요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도요. 화자 자체의 마음속에 이걸로 해석해도 당연히 화자 자체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서러움의 감정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별에 대한 슬픔, 안타까움, 서러움 이런 정서는 화자에게 이미 기본값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하든 화자의 마음은 서럽고 슬픈 것처럼 주체가 화자든 임이든 이미 가시는 듯 도셔오쇼셔 라고 하는 이 마음엔 또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만나길. 돌아서서 오세요 라는 건 다시 만나길 바라는 거잖아요. 주체를 뭘로 보든 간에 임과 다시 만나길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은 해석의 어떤 이론이 없어요. 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보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임이 선택하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내가 좌지우지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임의 뜻을 따르는 것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어떤지는 지금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라고 하는 부분, 아이고 이게 자꾸 넘어가.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라고 하는 부분은 화자가 자신의 좀 생각, 재회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을 직접 드러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회에 대한 소망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이별은 하면 안 돼, 이별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재회의 방향으로 이미 선택을 바꾸길 그냥 얌전히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소망할 뿐이죠. 그러니까 재회를 바라긴 하지만 그 재회에 대한 소망도 드러내긴 했지만 이별을 거부하진 않아요.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별 자체가 그냥 좋아서인 거 아닌 거 알죠? 그러니까 이별을 거부하는 모습을 내가 막 보였다가는 이미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 봐 지금 마음껏 거부하고 만류하고 이런 걸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임과의 이별은 서럽고 슬픈 일이지만 임의 결정을 따르기 위해서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이거나 너무 심하게 울어버리거나 만류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진 않는 거죠. 너무 슬퍼하고 원망을 마구마구 표출해버리는 등 잡아두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안 올까 봐 감정도 강하게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슬프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슬픔에 빠진 것처럼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지금 억누르는 중입니다. 이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애이불비라고 해요. 슬플 애자를 쓴 거예요. 너무나 슬프기는 하지만 이 슬픔의 감정을 그대로 막 표출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임을 위해서 지금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절제하는 거죠. 나는 표현하고 싶은데 임을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나는 걸 위해서 내 지금의 감정을 희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태도를 보인다라고도 하냐면 자기 희생의 태도. 자기 희생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순종적이고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별은 엄청 슬프지만 받아들이는 여인의 정석,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석,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별의 정한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시 전체의 주된 정서이자 주제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의 중심 정서죠. 한이라고 하는 건요. 슬픔과 같은 감정의 응어리진 덩어리 같은 거 그런 걸 이야기해요. 이 시에서도 보면요. 이별하고 싶지 않은데 이별의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슬픔을 꾹꾹 억누르죠. 그런 것이 결국은 슬픔을 응어리지게 만들고 한의 정서를 생겨나게 합니다. 그러니 이별의 정한을 잘 드러낸 거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4연까지의 내용을 봤고요. 여기 4연의 주된 정서는 소망과 기원의 마음이 될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니까 저기 4연으로 넘어왔을 때는 소망, 기원의 마음 이런 게 있죠. 이별을 하긴 하지만 이미 언젠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것. 그래서 이별 후 재회를 바라는 것이 이 화자의 주된 소망, 기원이라고 볼 수 있죠. 이별 후 재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의 흐름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한 번 더 짚으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쭉 보시면요. 가시리는 크게 4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의 전개가 기승전결, 4단 구성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과 관련 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승전결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기라고 하면요. 일어날 기예요. 시에서는 시상, 즉 시의 주된 생각이나 정서가 일어나는 부분, 즉 시작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시에서 주된 정서가 뭐죠? 이별의 슬픔이죠.
그런 정서가 여기 첫 번째 연에서 시작이 되는 거 맞나요? 맞죠? 가시는 거냐, 날 버리고 가시는 거냐, 이렇게 거듭 물으면서 이별의 상황을 맞이했음을 알려주면서 시가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부분은 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 두 번째 승 부분을 볼게요. 두 번째 연은 기승전결에서 승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승은 이을승자를 써요. 그러니까 기에서 일으킨 정서,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드러나기보단 이미 나온 슬픔의 정서를 이어가되 조금은 심화하면서 잊고 있죠.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날 버리고 가는 거야? 하면서 원망의 정서까지 슬픔에 합쳐놓음으로써 이별의 감정을 더 고조시킵니다. 전의 경우는요, 바꿀 전이에요. 바꿀 전인데요. 이 부분에선 내용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용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는 대신 분위기나 약간 발상 같은 것이 전환되기도 해요.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이나마 항상 전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승 부분에서 이별 상황에 대한 원망을 토로하더니 근데 내가 이렇게 자꾸 원망하고 임을 불편하게 했다가 완전 마음이 떠나버려서 안 오면 어쩌지? 하는 생각으로 바뀌잖아요. 전반적으로 이별의 상황, 이별의 슬픔 이런 걸 드러내는 작품이라는 건 변함이 없지만요. 그 안에는 정서의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마지막 결에서 이어봤죠. 결은 맺을결이에요. 전 부분에서 내가 자꾸 원망하면 이미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럼 결 부분에선 그러니까 그래 서럽긴 하지만 고이 보내드리니 가는 듯 다시 와야 해요 하면서 임을 보내기로 하고 대신 재회를 소망하는 방향으로 노래를 마무리 지었죠. 이건 전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전환된 흐름이 잘 이어지면서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 기승전결의 경우는 한시에서도 자주 나오는데요. 이걸 그냥 기승전결, 기승전결, 막 자습서 같은 거 보면 막 기승전결, 뭐 주제 땡땡, 무슨 시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런 거 기계적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기승전결의 의미를 잘 이해하신 후 작품의 흐름과 연결지어서 이해하면 훨씬 작품이 잘 이해될 겁니다. 그러면요. 진짜 마지막으로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수업 잘 이해했는지, 잘 파악하고 문제 풀어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25번, 26번, 27번 문제 이렇게 있다면 25번은 그냥 가에 대한 고려소교 정리한 걸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라 여기에는 직접 씻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6, 27번이 이 가의 글을 바탕으로 해서 동동과 가시리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가시리와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리, 이거 다가 가시리예요. 다는 다 가시리라고 바꿔서 여러분들이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리의 위증질과 대평성대, 이거 바로 후렴구였죠. 위증질과 대평성대는 니은의 예로 볼 수 있으나 니은이 여기서는 뭐였냐면 송축이었어요. 송축의 의미가 있다. 궁중음악으로 들어가면서 임금을 축복해주고 나라의 앞날이 뭔가 잘 될 거라고 얘기해주는, 기원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건데 니은 송축의 예로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일단 이 부분은 맞죠. 대평성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송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디귿의 예로는 볼 수 없대요. 디귿이 뭐죠? 디귿 여러분들이 아까 내용을 봤었을 텐데요. 디귿은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내용, 이게 디귿이에요. 그러면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내용? 맞잖아요. 이별했는데 막 대평성대 이러면 이상한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디귿의 예로는 볼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X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 가시리의 제1년에서 위증질과 대평성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니은의 예로 볼 수 있다. 아까 니은이 송축의 의미,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송축의 예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틀린 내용이죠. 이 부분만 송축입니다.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었죠? 여기도 지금 X구나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27번으로 넘어갈게요. 가를 바탕으로 역시 여기도 이해하는 문제인데요. 가시리에서는 이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군. 아이고, 이런 감사한 문제가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가시리에서는 제1년과 2년이 대상의 변화에 따른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군. 여기서 지금 언뜻 보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대상의 변화라고 했을 때 가시리의 대상은 누구예요? 임이죠. 그럼 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태도라든지 뭐 생김새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게 변화됐나요? 나에게 이별을 선언하고 가버리는 임이라는 점에서 아주 일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변화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가시리에서는 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이건 당연하죠. 임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는데도 기다리겠다 라고 하면서 임 없이 살 수 없어. 내가 혹시나 잘못 얘기했을 때 다시 안 돌아올까 걱정되니까 너무 슬프지만 보내주긴 할게.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사랑이지 뭐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시리와 관련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의 문제가 출제됐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주된 정서의 흐름을 파악하고 고려 소교의 특징만 잘 이해하면 풀어낼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고려 소교 가시리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설명이 많이 길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배속을 좀 빨리 해서 한 번 정도는 빠른 시일 내에 복습을 스스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가시리의 본문만 쓰여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올려드리는 학습지 필기된 거 말고 새롭게 하나 더 뽑으셔서 거기에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주시면요, 확실히 자기 공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 응원할 테니까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